오늘은 우리 지메일 계정을 이용해서 본인 핸드폰의 위치 찾는 거를 좀 해보려 그래요. 어떤 내용이냐면 핸드폰을 어디다 두고 온 거 같아. 못 찾겠어. 냉동실에 놓은 건지 침대 밑에 놓은 건지 못 찾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모임을 갔다 왔는데 통통 핸드폰을 못 찾겠어. 그래서 가족의 집 전화로 핸드폰에서 전화를 걸어봐도 우리 집에서는 반응이 없어. 진동으로 둔 건지 벨소리를 내가 꺼놓은 건지 몰라도 인식이 안 돼. 못 찾겠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황을 살펴봐야 돼. 내가 거기다 흘리고 와서 도저히 못 찾을 건지, 아니면 친구 집이나 친척 집이나 아는 사람 집에다가 또는 어디 뭐 숙소에다 두고 왔으면 전화해서 찾아달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걸 찾는 프로그램이 어디냐면 구글에 있는 관리자 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안드로이드 관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 관리자를 클릭하시면 구글에서 물어봐요. 당신 전자우편 주소가 뭡니까? 물어봐요. 그럴 때 비밀번호를 한번 더 넣어줘야 돼요. 다른 거는 제가 아까 로그인을 해놨는데 이 로그인을 해놔도 소용없어요. 한번 더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계정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다른 계정을 사용하시면 돼요. 예, 지금은 이 계정이지만 누가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계정을 써야 되는데 못 찾는다 그러면 화살표 눌러서 이 계정인지 다른 계정인지를 선택을 해주면 여기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전자우편 계정을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이제 다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요렇게 제 핸드폰이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이거 이 핸드폰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핸드폰이 어디 있다? 저 어디 부산에 어디 있어도 찾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핸드폰이 배터리 상태도 아주 양호해요. 98%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와이파이를 뭘 쓰고 있대요. 이게 여기 핸드폰으로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구글에서. 전 세계 어디 있어서 다 찾아내요, 이 핸드폰을.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그 위치 지정하는 거 있잖아요, 위치. 그걸 해놓으면 더 정확하고요. 음. 그런데 제가 지금 벨소리로 아니라 진동을 놨단 말이에요. 아까 와가지고요. 강의실에 와서 한번 눌러볼게요. 이때 누군가가 이걸 건들면 자동으로 벨소리가 중지가 돼요. 제가 강제로 중지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중지를 한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다시 돌아가서 벨소리를 5분 동안 울려요. 무음으로 설정된 경우에도 진동이든 뭐든 간에 강제로 벨소리를 울리니까 집에다 놓는지 어디다 놓는지 확인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벨소리가 막 나니까 어디 숙소든지 어디 뭐 놀러 가서 누구라도 핸드폰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죠. 벨소리가 나요. 예, 그때 만지면 이걸 만지면은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데 그럼 누군가가 건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번 넣어야지. 혹시 제 핸드폰 갖고 계신가요? 어디지? 좀 이렇게 해다든지. 그러면 위치는 여기 나와 있단 말이야. 여기 마포구 어딘가에 지금 있대요. 이게 우리 중부센터니까. 이게 만약에 영국 어디에다 두고 왔다 그럼 영국 어딘가에서 다 찾을 거란 말이야. 부산에 두고 왔으면 부산 어디든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핸드폰을 택시에다 두고 왔어. 그럼 택시기사가 찾아주면 되는데 살해는 해야 돼. 안 그러면 팔아먹어. 저도 예전에 핸드폰을 주워가지고 연락이 왔길래 강의하고 있으니까 일로 오세요 그랬어요. 돌려드렸는데 그냥 휙 가져가더라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얼마나 밉든지. 그럼 어차피 뭐 제 건 아니니까 남의 거니까 뭐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거랬지만은 또 이거를 핸드폰을 누가 못 열게 막아야 되잖아요. 이제 위치는 찾았단 말이야. 아, 인천에 모임을 갔다 왔는데 거기 어디 식당에다 두고 왔어. 확인됐어.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예, 핸드폰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면 내일 이고 찾으러 갈게요 하겠죠. 근데
열어볼 수 있단 말이야. 내 핸드폰을 누가 열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 요거로 얘를 강제로 잠그는 거예요. 내가 비밀번호를 여기다 다른 비밀번호 뭐 패턴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파워를 딱 키면 비밀번호를 물어봐. 여기서 지정한 비밀번호 이거 못 맞추면 못 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찾아와야 되겠죠. 또 하나, 도대체 어디서 뒀는지 못 찾겠어. 배터리를 누가 꺼놨나 봐. 핸드폰을 꺼놨나 봐. 그럼 못 찾잖아요. 전원이 꺼져 있으면 못 찾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핸드폰은 어차피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 안에 있는 정보는 못 열게 봐야지. 아예 삭제해버리자 이거지. 그럼 요거 얘를 삭제 명령을 걸면 여기 있는 핸드폰에 있는 정보가 완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내가 로그인 계정 해놨잖아요. 구글 계정. 그거조차도 사라져요. 완전 포맷되는 거예요. 공장에서 처음 가져온 것처럼. 나도 못 찾아 이제 두 번 다시. 대신에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내 정보만큼은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만큼은 공개되기 쉽지 않으니까 사진 같은 거 다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요거를 삭제하는 거예요. 요 삭제하기 전에 기회를 찾아봐야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계정이 저는 지금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요거 집에 좀 두고 왔거든요. 이 태블릿. 요건 시간이 좀 걸리네요. 찾아볼게요. 잠깐만. 소리가 나게끔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에 지금 두고 왔거든요. 이거는 태블릿을.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 핸드폰이 어디인지 찾을 수가 있죠. 예, 그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홈페이지로 오셔서요. 제 홈페이지로 오셔서 여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유튜브 공부방. 여러분들 제 홈페이지에 와서 복습하세요? 해야 되겠죠가 아니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공부방에 가시면 제가 이제 일정별로 쭉 과정을 올려놓잖아요. 그렇죠? 새벽 컴퓨터 교실 3주차, 4주차, 5주차는 없었잖아요. 6주차가 없었나요? 6주차 있었고 5주차는 저거 어린아이인가 빠졌고 그렇잖아요.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오시면 제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저는 이제 제 거니까 안 보이는 여러분 여기에 빨갛게 구독이라고 있죠? 예, 그 구독 누르세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구독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셨고 그 옆에 종 그림을 눌렀단 말이에요. 그 종 그림이 평상시에 가만히 있었다가 지금 누르니까는 땡땡 올리는 그림처럼 이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집에서 오늘 강의한 내용을 동영상 올릴 거 아닙니까?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저도 지금 뭐가 떴죠. 알림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구글에 들어오시면 알림이 올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맞춤 동영상도 있고 또 제가 구독해서 보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예.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저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그림이. 여기 구독이라고 있을 거예요. 구독. 왼쪽에 구독이라고 있죠. 그렇죠. 거기에 이정민 훈장이라고 들어가 있을 거예요. 구독 중에 왼쪽에 구독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보시면은 거기에 이정민 훈장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동영상을 올리면 여러분한테 자동으로 제 정보가 가는 거예요. 띵동 하고 이정민 훈장이 새로운 강의를 올렸구나 라고 알림이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강좌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강의도 하니까 그 강좌도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우세요? 지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신 거잖아요. 구독을 하셨기 때문에 가서 구독한 정보를 보는 거예요. 여기 구독한 정보가 들어있으니까는 가서 보면 이제 보셨으니까
보시고 나면 이제 안 나타나겠지. 안 보셨으니까 이제 이게 뜨는 거지. 그리고 핸드폰은 실시간적으로 무슨 정보들이 잘 올라와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보셔도 되고 PC에서 보셔도 되고. 저는 스마트폰에서는 잘 안 봐요. 데이터 요금제가 저는 작은 걸 써서 핸드폰에서는 안 하고 집에 가서는 보죠. 컴퓨터 틀어놓고 컴퓨터에서 보고 핸드폰에서는 뭐 그때그때 필요한 거 잠깐 검색해보고 검색하다가 큰 화면을 보고 싶으면 또 PC로 와서 또 여기다 굳어가면 PC에서 다 연동이 되니까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죠. 이렇게 여기 보면 유튜브 영화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구독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보가 뜨니까는 언제든지 뭐 하버드 대학에서도 제가 구독을 했나 봐요. 거길 왜 구독했지? 못 알아듣는 영어를 왜 구독했을까? 예, 여러 가지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오시면은 구독한 정보에 대해서 뜰 수가 있고요. 예. 공부하실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을 하신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올리면 여기 있는 강의를 이제 올리잖아요. 새로.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로 이제 또 핸드폰으로도 연동이 가니까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더 중요한 거. 집에서는 로그아웃을 안 해요. 이런 로그아웃을 안 한다고. 그냥 닫으면 돼요. 집에서는. 근데 여기는 그냥 닫으면 안 돼요. 그럼 누군가가 여기 와서 구글에 들어오려 그러면 내게 로그인 된 게 바로 떠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꼭 로그아웃을 하셔야 돼요. 오른쪽에 보면 저는 제 얼굴이 있고 여러분은 그림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 누르시면은 여기에 로그아웃이라고 있을 거예요. 얘를 눌러주세요. 여기 보면 로그아웃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 로그아웃을 꼭 하세요. 그래놓고 이제 또 한 가지 로그인을 하려고 보면 로그아웃을 했으니까 로그인을 다시 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로그아웃을 하려고 보면은 여기에 기존에 내가 로그아웃 해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클릭해가지고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돼요. 근데 이게 또 남아있잖아. 이 강의실에 남아있잖아. 이게 보기 싫거든. 그러면 계정 삭제라는 항목이 있어요. 밑에 계정 삭제라는 항목이 있어요. 얘를 누르시고 삭제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정이 삭제된다는 얘기는 뭐냐? 전자화편 내가 가입한 게 구글에 있는 내 정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요 화면상에 있는 요 글자만 사라진다고. 내가 다녀갔지 안 다녀갔는지를 남들이 모르게끔 계정을 삭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이건 뭐 남의 거니까 제가 삭제할 필요는 없겠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 없으면 꼭 로그아웃을 하셔야 되고, 얘는 다시 로그인 하려고 기계 찾기를 다시 누르려 그러면 얘는 한 번 더 로그인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것도 로그아웃 하셔야 돼요. 화면에 보이는 것들은 다 로그아웃을 하셔야 돼요. 구글 거는. 구글은 로그아웃을 안 하면 남아요. 컴퓨터에 남아버려. 근데 선생님 그 계정 삭제를 하려면 예. 계정 삭제를 그 내 거를 클릭하고 계정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죠. 여기. 요거 눌러가지고 그랬어. 계정 삭제를 누르시면 돼요. 그랬어요. 내 거를 선택하고 계정 삭제를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게 안 돼서. 예, 요 화살표를 누르시면 여기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서 계정 삭제하시면 돼요. 네. 예. 그러면 전혀 이상 없이 네. 해결이 다 되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 작업을 어떤 거 하세요? 댁에서 컴퓨터 켜실 거 아니에요. 하루에도 몇 시간씩 몇 번이고 껐다 켰다 하더라도 컴퓨터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컴퓨터 켜서 어떤 일 하세요? 인터넷 검색, 사진 찍는 거 이제 외장하도록 옮기고 관리하는 거, 자료 관리. 그다음에 카페 들어가서
네, 카페.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인터넷 하는 게 가장 많으실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핸드폰 갖고도 대부분 인터넷이잖아요. 핸드폰에서 주소록 관리를 하거나 핸드폰에 있는 뭐 기기 관리하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카톡을 하거나 뭐 문자 뭐 이런 거죠. 대부분은 카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보면 뭐 띵동띵동 카톡이 왔는지 카톡에 가보면 친구들 문자 주고받은 것들 쫙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밀린 대화 마저 해야 되고 그런 걸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일반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여기 왔어. 출근했어. 근데 오늘에 할 일이 많죠. 그때 오늘에 할 일을 어떻게 쓸까? 저는 제 가방에 수첩을 갖고 다녀요. 종이 수첩을. 종이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메모를 하고 포스트잇을 갖고 다니면서 필요하면 적어가지고 모니터 주변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데 종이를 붙이는 것도 좋지만 컴퓨터 안에다가 어떤 메모창을 띄우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메모창. 그걸 스티커 메모라고 하는데 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이게 도움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시작 버튼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 여기에 스티커 메모라고 있어요. 예. 자 항상 시작을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 있어요. 여기에 스티커 메모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윈도우 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은 다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인터넷도 있고 여기에 인터넷도 있고 다 있어요. 뭐 메모장도 있고 녹음기도 있고 컴퓨터로 녹음도 가능하거든요. 컴퓨터 파일로 녹음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스티커 메모는 보시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오늘의 할 일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뭐 글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 딱 옮겨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오늘의 할 일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 창의 크기는 조절하면 되니까 이렇게 조절을 해서 모니터 앞에다 딱 놓는 거지. 그러면 모니터 이제 이렇게 떴으니까 아, 오늘의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얘도 있고 쟤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했으면 지우고 요거 했으면 지우고 요거 했으면 지우고 이렇게 지워가면서 오늘의 할 일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닫으면 되는데 얘가 단점이 있어요. 저장 기능이 없어요. 컴퓨터를 끄면 이 내용은 사라져. 불편한 건 있어요. 일기같이 안 되네. 네? 일기같이 안 돼. 그러니까는 이거를 일기같이 안 돼. 활용하는 방법이 전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이런 기능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쓰냐면은 그냥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 핸드폰에 보면 네이버라는 곳에 네이버 앱이 있어요. 네이버 앱이 있는데 네이버 앱 중에서 종류가 뭐가 있냐면 네이버 메모라는 앱이 있습니다. 네이버 메모. 그럼 네이버 메모를 클릭하면 이렇게 메모를 쭉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은 건데 이게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죠. 당연히 네이버니까.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가면 네이버 메모가 있어요. 메모. 이 메모가 뭐냐면 제가 저장해 놓은 메모들이에요. 여기 메모들이라고 이렇게 2, 4분기 휴강일 우리 4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석가탄신일이고 현충일이고 지방선거고 휴일이 되게 많죠. 그렇죠. 7번이나 있어. 요런 것들이라든지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또 여기다 이렇게 메모를 해요. 이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다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을 하면 그것이 이 핸드폰으로 다 떠요. 연동이 되니까. 핸드폰에서 입력을 하면 컴퓨터로도 나타나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내용을 제가 어디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 내용을 어디다 보내줘야 되는데 양이 많지 않습니까? 이 글이 보시다시피 글이 길잖아요. 이거를 제가 카톡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인터넷상에 있는 거거든. SK텔레콤 통신망 안에 T로밍이라고 하는 서비스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걸 보고 우리 애한테 카톡으로 띡띡 찍어가지고 이걸 보내줘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럼 얘를 컴퓨터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붙이든지 컴퓨터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 거야. 그럼 입력이 다 됐으니까 저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핸드폰에서도 네이버 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어디야? 여기 뜨네. 입력한 거. 그럼 얘 꼭 눌러가지고 복사를 해서 제가 카톡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이 글이 씩 갈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정도로도 많이 써요. 긴 글을 보내줘야 돼. 문자로 이거 이 내용을 문자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걸 언제 다 입력합니까 제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라고 했는데 이거를 일일이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그랬어요. 문자로 보내드릴까 했더니 좋대. 오케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써가지고 저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이버 여기 핸드폰에서도 이 메모가 뜨니까 복사해서 문자에다 붙여넣기 해서 쫙 보내면 이 글이 쫙 가는 거죠. 한꺼번에.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편리하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저는 대신 이거를 써요. 여기 있는 스티커 메모보다는. 그럼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어떤 게 좋을지. 예.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 가셔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시험을 봤다. 그럼 합격 확인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내가 누구한테 보내달래. 누가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핸드폰으로 착각 찍어. 인터넷 화면을. 근데 이거를 똑바로 찍으면 몰라도 삐딱하니 찍으니까 글씨 보기도 보기 싫고 어떤 분은 후레쉬를 터뜨려요. 그 모니터가 번쩍거리니까 글자가 안 보여. 그걸 저한테 보내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해독을 해야 돼. 해독. 근데 어떻게 하냐면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알아듣고 탁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캡처가 뭐예요? 딱 이래. 그럼 그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지. 예.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 초기 화면 여기 있잖아요. 요거. 얘를 내가 지금 저장하고 싶어. 여기 광고창을. 그 다음에 내 전자우편에 주고받았던 목록 있잖아요. 요거요. 요거를 내가 보내주고 싶어. 누구한테. 증거 화면으로. 그러면 여러분 키보드 중에 F1번서부터 F12번 키 있잖아요. 그걸 기능키라 그래. 기능키. 그 기능키 바로 오른쪽에 PRT, SCN 여기 F15는 오른쪽에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읽어요. 얘를 딸깍 눌러요.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복사가 됐어요. 복사가 됐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글 2010을 배우시거나 뭐 엑셀 파워포인트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가서 붙여넣기만 하면 여기 편집에 가서 붙이기만 누르면 턱하니 이 그대로 내용이 복사가 돼요.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를 저장해서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얘는 지금 뭐냐면 그냥 화면에서 다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는 얘가 아니라
솔직히 얘가 아니라 요것만 보고 싶었어. 여기 있는 것만 이렇게 잘라버려서 넣고 싶은데, 그럴 때는 천상 캡처 기능을 사용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조 프로그램 그룹 들어오시면은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오시면은 여기에 캡처 도구라고 있어요. 캡처 도구. 캡처 도구. 그러면 이 캡처 도구 하실 땐 주의사항이 뭐냐면 꼭 화면을 틀어놔야 돼요. 먼저 화면을 먼저 틀어놓고 그 다음에 캡처 도구를 실행하겠죠. 그 마우스로 필요한 영역만 이렇게 블럭을 잡아요. 필요한 영역만 이렇게. 그럼 딱 그 부분만 저장 복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캡처 도구를 시작,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캡처 도구를 실행하면 이렇게 화면이 어두워지거든요. 이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빨갛게. 그러면 그 부분이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저장하시면 돼요. 그럼 어디에다 저장할 거냐 묻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뭐다 라고 이름을 써서 저장해서 그걸 전자표로 보내거나 이렇게 해주면 되죠. 네. 캡처 도구는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요, 단점이 있어요. 자, 똑같아요. 여기 와서 캡처 도구 쓰는 거예요. 똑같이 보조 프로그램 안에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화면에 보이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그 화면에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이 밑에도 있잖아요. 밑에 화면이 오르락 내리락 움직이다 보니까 아래 화면도 있고 위 화면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이는 화면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화면만. 화면이 벗어나면 안 돼. 예. 그게 불편하죠. 그럼 뭐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또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야 돼요. 캡처 프로그램, 여러분 인터넷상에다가 화면 캡처라고 여기 화면 캡처 이런 거 있잖아요. 화면 캡처 이런 걸 검색해 보시면 화면 캡처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설명도 잘 돼 있어요. 뭐 네이버 캡처도 있고 뭐 반디 카메라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캡처라고 하는 거는 화면에 보이는 하여튼 화면상에 있는 내용을 이미지로 저장하는 거예요. 이미지로. 그럼 이제 다음에 그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다든지 저장됐으니까 파일로 보내면 되겠죠. 이런 걸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 우리 강의실 말고 댁에 있는 컴퓨터는 어떤 컴퓨터를 쓰는지 아셔야죠. 그렇죠? 네, 한번 찾아볼게요.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내 컴퓨터 보이세요? 시작 버튼 누르시면 내 컴퓨터라는 거, 컴퓨터라는 글자 보이시죠? 그렇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 시작 눌러서 컴퓨터에 가서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자, 메모를 해드릴게요. 시작에 가서 컴퓨터라는 아이콘에 가서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라는 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그럼 가서 속성을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이게 컴퓨터 속성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컴퓨터의 기본 정보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펜티엄 듀얼 코어라고 써있고 4기가라고 되어 있고 64비트 윈도우고,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32비트 윈도우 운영체제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게 지금 윈도우 7이죠?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홈 프리미엄?
예, 홈 버전이에요. 홈 버전. 가정용. 가정용 버전, 홈 버전 위에가 뭐냐면 프로페셔널 버전이고, 프로페셔널 버전 위에가 얼티밋 버전이에요. 강성형 컴퓨터는 좀 다른 거로 쓰고 있거든요. 얼티밋 버전으로. 이게 가장 성능이 좋아요. 대신에 윈도우도 성능에 따라서 기계가 또 좋아야 되는데 이 기계가 못 따라가. 이 운영 체제가 윈도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계도 더 좋아야 되는데 기계가 영 시원찮아요. 여기 보면 64비트 윈도우라고 되어 있고 뭐 32비트 윈도우 따로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룹이 있어요. 컴퓨터 그룹, 컴퓨터 이름, 작업 그룹. 이거를 설정 변경에 들어가면 우리는 할 필요 없지만 덱에서는 그룹이 똑같아야 좋아요. 저희 집은 이정민 집 해가지고 네트워크가 그룹이 똑같아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네트워크라고 있거든요. 이게 딱 들어가면 저희 집 컴퓨터들이 다 쫙 떠요. 지금 사용 중에 있는 가족들 컴퓨터들이 다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편리한 기능들이 있어요. 요런 거, 여기 이런 것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근데 설정을 하게 되면은 고쳐놓고 이런 거죠. 고쳐놓고 나서 확인 누르면 껐다 켜야 작동이 돼요. 막 작업 중에는 하지 마시고 작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변경하셔갖고 한 번만 변경하시면 되니까 뭐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시스템 속성 중에 하드웨어, 뭐 고급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그 하드웨어로 가보시면은 장치 관리자라고 있어요. 이거 한번 가보세요. 여기 설정 변경 들어갔잖아요. 제가요. 그럼 하드웨어라고 있어요. 하드웨어. 여기 장치 관리자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어떻게 들어갔냐면 아까 요 컴퓨터 보이시죠? 컴퓨터 보이시죠?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관리로 들어가셔도 돼요. 컴퓨터는 다 얽히고 설키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그 관리 모드로 들어가면 관리로 들어왔어요. 여기 장치 관리자, 디스크 관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장치 관리자, 디스크 관리. 예. 이게 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장치 관리자로 들어와서 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장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오장육부를 다 보는 거야. 눈이 두 개가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팔다리가 있고, 오장육부 있고, 그런 것들이 부속별로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말하면 싱크대가 보이고, 냉장고가 보이고, 근데 냉장고를 눌렀더니 냉장고 하나인지 두 대인지 이런 식으로, 신발장을 눌러보면 신발장에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정보를 보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우리 집은 모니터를 뭐로 연결되어 있는지, 모니터가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좀 아셔야 돼요. 그럼 이게 뭔진 몰라도 장치관리자로 들어가 보라 그러면 장치관리자 들어갈 줄 알아야죠. 그렇죠? 교수님, 저는 장치는 프린트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디스크 관리라고 있죠? 디스크 관리라고 있죠?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이렇게 돼 있어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여러분 C 드라이브 하나만 들어있죠? 이 강의실 컴퓨터 여기 보세요. 로컬 디스크 용량 알아보기인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 가서 여기는 장치 관리자를 본 거고, 아까 여기 장치 관리자, 여기는 디스크 관리를 본 거예요. 같은 곳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디스크 관리를 들어갔더니 하드 디스크가 하나, 하드 디스크가 아니라 디스크가 하나, 두 개로 보이는데 지금 밑에 있는 얘는 제 USB 메모리고, 이건 제 USB 메모리고,
요거는 제 강의실에 있는 강사 컴퓨터에 여기 보세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건 제 USB 메모리고. 근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란 얘기는 뭐냐면 집이 방이 두 개란 얘기죠. 방이 두 개예요. 그러면 집은 한 채인데 방이 두 개짜리 집인지 아니면 방이 하나짜리 집이 두 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거는. 야, 니네 방이 몇 개니? 그러면 우리 두 개. 그러면 집은 한 채인데 방이 두 개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우리는 집이 두 개야. 그래서 이쪽 집 저쪽 집이 있는데 방이 하나야. 그래서 두 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거든. 컴퓨터는 특히 더 그래요. 근데 가서 봤더니 집이 한 채인데 안방 건너방으로 나눠 쓰고 있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파티션이라 그래. 파티션. 예. 뭐 하나 용어를 좀 아셔야 돼요. 볼륨. 그러니까는 보조기억 장치죠. 보조기억 장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볼륨.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CD롬, USB 메모리 이런 것 자체를 우리는 볼륨이라 그래. 한 덩어리. 예, 볼륨과 파티션이 있어요. 파티션은 칸막이에요. 칸막이. 예. 그러니까 사무실 가면 방방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놓고 업무를 진행하는 데도 있지만 우리 사무실 와보셨을 거 아니에요. 1층에 가면은 거기 센터장님 방 따로 있고 상담실 방 따로 있고 회의실 방이 따로 있어요. 왜냐면 떠들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칸막이를 쳐놨죠. 칸막이를 쳐놨어요. 그러니까는 디스크 볼륨 1개, 파티션이 1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디스크 볼륨 1개에 파티션이 2개 이상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강의실은 지금 파티션이 지금 2개인데 드라이브가 2개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드라이브가 각각 드라이브가 아니라 나눠진 드라이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제가 쓰는 컴퓨터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3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얘가 하나, 둘, 셋 따로따로 써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3개를 꽂은 거야. 따로따로 3개를 꽂아가지고 각각 쓰는 거죠. 그렇게 따로따로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편하신 대로.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디스크 볼륨 2개 이상을 파티션 1개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내가 C 드라이브라고 가봤는데 알고 봤더니 C 드라이브는 하드가 2개, 3개가 붙어서 하나 된 거야.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는 1 더하기 1은 그냥 1 2개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얘하고 얘는 어차피 둘을 나눈 거지만 합하면 이제 하나가 되겠죠. 근데 용량이 작아. 예를 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GB 플러스 100GB면 이것이 200GB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아니면 100GB 2개인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20평짜리 집이 2채가 있어. 그렇다고 40평은 아니잖아요. 그럼 얘를 허물고 하나로 붙이면 40평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이것도 가능해요. 사실은 컴퓨터에서. 근데 이렇게 통째로 얘를 하나로 하려면 이건 어려워요. 이런 기능도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여러 개를
붙이면 계속 통으로 하나가 되게끔 하는 기능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개인 PC에서는 기계가 얘를 지원을 해야 되고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각각 쓰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가시면은 여기 시스템 도구라고 해서 디스크 정리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C 드라이브 확인.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 눌러서 보조 프로그램 가서 시스템 도구에 가서 디스크 정리.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예, 다 보조 프로그램에서 쓰는 거예요. 컴퓨터 관리는. 다음 그러면 시스템 도구. 시스템 도구라는 폴더가 밑에 있잖아요. 여기 시작 모든 프로그램. 시스템 도구 있어요. 예, 밑에 시스템 도구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네네. 가시면 시스템 디스크 정리. 자, 시작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시스템 도구에 가시면 거기에 디스크 정리. 이건 뭐냐면 우리 PC 내에 불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삭제하는 기능이에요. 자기 혼자. 지금 이렇게 쭉 정리를 검색하고 있어요. 네. 이건 언제 해야 되는 거냐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세요. 굳이 자주 할 필요는 없어요. 핸드폰도 이런 정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카톡에서 뭘 봤다든지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 계속 찌꺼기로 남아요. 여기서 말한 불필요한 자료들이라는 건 뭐냐면 찌꺼기예요, 찌꺼기.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걸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내 기기 찾기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면 내 기기 찾기라고 하는 정보라든지 이런 그런 봤던 글자들이 컴퓨터 어딘가에 쓰레기로 남아요. 근데 그런 거는 불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창고에 가보면 베란다에 가보면 안 쓰는 물건 차곡차곡 쌓아놨거든. 혹시나 몰라 다음에 쓰려고. 자, 안 쓰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집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 공간이 늘어나잖아요. 우리 집이 늘어나는 건 아니야. 우리 집이 20평인데 30평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20평, 30평 내에서 안 쓰는 물건을 정리정돈해서 재활용을 해서 내버리면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간을 확보했는데 여기 보니까는 여러 가지를 쭉 체크해 보니까는 1.3기가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1.3기가. 이 쓰레기들이 핸드폰 같으면 저는 저가 핸드폰이다 보니까 핸드폰 자체 용량도 작아요. 그러면 거기에 1.33기가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용량입니다. 전 100메가, 200메가 때문에 벌벌 떠는데 저장 용량 때문에. 그럼 이제 이걸 확인 누르면은요 불필요한 쓰레기를 싹 치워요. 이 쓰레기라고 하는 불필요한 거는 굳이 내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뭐 사진을 한번 봤다, 음악을 들었다,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카톡으로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그대로 삭제를 안 했으니까 남아 있는데 그 카톡에서 봤던 동영상이나 사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찌꺼기로 한 번 더 남아요. 볼 때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정리를 싹 해주시면 핸드폰 안에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좋죠. 네. 자,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두고요. 그 다음 컴퓨터에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시스템 도구에 가시면 조각모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각모음 똑같아요. 시스템 도구까지 가시면 똑같아요. 여기에 조각모음 실행이라고 있는데
자, 지금 이 디스크 정리하는 중인데 이건 시간이 좀 걸리니까는 그대로 두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조각모음 실행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다?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가서 아까 시스템 도구에 디스크 정리하는 것처럼 거기에 조각모음 실행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 뭐라고 떴나요? 저는 0% 조각이 났대요. 0% 조각이 났대. 그럼 조각이 안 난 거잖아. 그럼 조각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주방에 주방용품이 정리정돈해서 쫙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라이팬은 안방에 있고 찜통은 건너방에 가 있고 수저통은 화장실에 가 있고 냄비는 또 딴 데 가 있고 베란다 가 있고 그러면 밥 한 번 하려고 그러면 어떨까요? 밥 먹으려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한 곳으로 모아놔야죠. 한 곳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집에 이사 왔을 때는 차곡차곡 정리정돈해서 쌓아놨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흩어져. 얘가 흩어지니까 찾다가 헤매는 거지. 창롱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건너방에 가 있고 베란다에 둔 줄 알았더니 화장실에 가 있고. 그러면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를 해서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주방용품은 주방에 있는 게 좋고 화장실에 사용하는 용품은 화장실에 있으면 되지. 그러면 굳이 안 찾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데이터와 연관된 것들이 모아주면 좋거든요. 그 모으는 기능을 조각모음 실행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지금 조금 전에 디스크 정리 다 끝났어요. 알아서. 그 조각모음이 0% 조각이 났으니까 굳이 조각모음 실행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30%, 40% 조각이 났다 그러면 조각모음 실행해 줘야 돼요. 그럼 분석해 보면 돼. C 드라이브를 분석 그러면 조각모음을 해도 될지 할 필요가 없을지 이제 그런 정보가 뜰 거란 말이야. 지금 분석하는 중이에요. 분석하는 중이야. 데이터가 막 흩어져 있는지 사람도 이러면 좋겠어. 우리 집도 야 분석해봐. 그러면 여기는 냄비가 저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흩어져 있네. 한쪽으로 모으세요. 이렇게 딱 알려주면 좋잖아. 예.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정리정돈하는 거.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과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조각모음 실행해주는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냉장고도 막 탁 털어가지고 떨어가지고 탁 차곡차곡 쌓아놓으니까 공간도 많이 남고 그런 거 분석하고 있어요. 자, 요거 하는 동안에 제가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분석을 해서 조각모음 실행 여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SSD 보조기억 장치 중에 SSD를 사용하면 조각모음 실행을 하지 말자. 무슨 얘기냐? SSD 장치는 스스로 조각모음 실행을 한다. SSD 장치가 뭐예요? SSD가 뭐냐면은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하는데요. 예. 이거는 반도체를 이용한 저장 공간이에요. 우리 USB 메모리 있죠? 여기서 반도체라고 제가 해놨는데 그 플래시 메모리라 그래요. 플래시 메모리. 예. 플래시 메모리가 반도체로 만들어져 있어요.
USB 메모리, 디카 메모리 이런 거, 이런 플래시 메모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조각 모음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스스로 해줘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하면 안 된다. 안에서 꼬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지금 검사를 했더니 1% 조각 났대요. 할 필요 없겠네, 뭐. 1%. 할 필요 없어요. 닫을 겁니다. SSD라는 장치는 여러분들 노트북, 요즘 나오는 얇은 노트북들 있잖아요. 그럼 100% 다 SSD가 들어있어요. SSD가 들어있어요.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거,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인 경우에만 조각 모음을 실행하자 이런 얘기고, SSD 보조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각 모음 실행을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SSD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다나와라는 곳에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사러 가실 수 있잖아요. 노트북. 용산 전자상 가든 하이마트든 백화점이든 아니면 대리점이든 이러한 노트북을 여러분이 이제 사러 가신단 말이에요. 노트북을 좀 필요하니까. 그럼 노트북에 가서 보시면은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M2 128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SSD예요. 이게 SSD예요. 반도체로 돼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에도 사실 이런 반도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M2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요거는 뭐냐면은 하드디스크, 노트북용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노트북용 하드디스크를 쓰니까 얘는 다음에 뭐를 해야 된다? 조각 모음 실행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M2. 그러니까 M2가 꽂혀 있는 건 비싸. 여기도 M2. 얘도 SSD라고 되어 있죠? 좀 전에 보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드디스크처럼 생긴 SSD도 있어요. 요거는 실제로 길이가 얼마나 냐면요, 손가락 2마디에서 3마디 정도? 얇기는 우리 USB 메모리 있잖아요. 요거 한 절반 정도 얇기. 폭 두께는 요 정도 2마디 정도. 손가락 2마디 너비만큼, 길이는 3마디 정도 길이. 얇기는 굉장히 얇아요. 그런 게 컴퓨터 안에 회로를 탁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노트북이 어떻게 얇아지지. 예. 우리 옆방에 301호 컴퓨터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게 SSD로 되어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딱 전원을 켜면 그냥 바로 윈도우가 떠.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러면 M2도 그 조각 모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M2? M2는 SSD니까 조각 모음 실행하면 안 되죠. 예. 자, 여기 보면 M2 이렇게 써 있잖아요. M2, SSD, M2 이런 것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컴퓨터 장치 중에 SSD라는 게 있어요. SSD.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그 서버 나스용 여기 보면 PC용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얘는 크기가 얼마냐면 어른 손바닥 크기만 해요. 두께도 우리 손가락 두께만큼 두꺼워요. 근데 이제 노트북용도 있어요. 노트북용. 이거는 PC용이죠. PC용은 커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외장하드 있잖아요. 조그만 거. 외장하드의 크기 2배예요. 두께도 2배 정도 돼요. 그런데 SSD를 제가 이제 한번 선택해 볼 건데, 이 SSD는
굉장히 얇아요. 아까 이런 반도체 같은 건데, 반도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가격은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트림 지원한다. 찌꺼기를 없애주는 거예요. 이게 조각 모음 실행이야. 아 저기 저 뭐야 그 디스크 정리. 디스크 정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GC라는 기능이 있어요. GC. 개비지 컬렉션. 찌꺼기를 모으는 거죠. 조각 모음 실행하고 디스크 정리를 알아서 해줘요. 이 기능들이. 그럼 이제 컴퓨터를 켜놓고 제가 지금 말로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잠깐 쉬잖아요. 그럼 그때 얘가 촥 정리를 해버려. 알아서. 사용자한테 안 물어봐도 돼. 지가 알아서 해준다고. 그런 기능들이 이런 SSD에는 다 있어요. 트림 기능, GC 기능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조각 모음 실행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보니까 트림이라고 써있죠. 트림. 그 다음에 개비지 컬렉션. 개비지라고 하는 거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우리가 채소를 다듬으면 남은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비지라 그래. 그런 것들을 뭐 시골 같으면 이제 토끼도 주고 뭐 염소도 주고 이렇게 줬지만은 집에서야 뭐 토끼 못 기르니까 그냥 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단 말이야. 만약에 그게 집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퇴비로 줄 것도 아닌데. 아 그럼 빨리 버려야지. 냄새도 나고 공간만 차지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대신에 일반 하드디스크인 경우에는, 그러면 문제는 이게 하드디스크인지 SSD인지 모르잖아. 얘를 뜯어봐야 되는데 못 뜯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찾는 게 아까 관리에 들어가면 장치관리자 있었잖아요. 장치관리자 여기 떠요. 요거 장치관리자에 보면은 거기 뜬다고. 얘가 뭐라고 써있는지 그냥 이렇게 봐갖고 잘 모르시겠죠? 삼성, 여기 삼성이라고 써있어요. 그렇죠? 삼성 HD322GJ88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 USB 메모리 꽂은 거고, 삼성 하드가 달려있대. 근데 HD322GJ라는 걸 모르니까 얘를 인터넷상에 검색을 해보면 이게 320기가짜리 하드디스크입니다 라고 뜰 거라고. 여기 있는 명칭을 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명칭을 보고. 근데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 에이 귀찮아, 몰라도 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는 모르는 거지. 관심 가지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류 검사하기. 이건 뭐냐면 컴퓨터 작업 중에 디스크에 디스크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그때 검사를 한다. 평상시에는 안 하셔도 돼요. 또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검사를 해요.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전원을 켤 때 스스로 검사한다. 그런 거 외에는 검사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야. 아침에 전날 잠을 잘못 잤는지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허리가 너무 아파. 그럼 그 상태로 움직이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누워가지고 다시 뭐 스트레칭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파스를 붙인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안 아프게 하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컴퓨터를 작동하고 있는데, 작업하고 있는데 오류가 발생했대. 그러면
뭐 디스크 오류 검사를 한번 해주세요 라고 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껐다가 다시 켰는데 안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검사를 해요. 자기가 쫙 검사를 해요. 이거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보조 프로그램 디스크 도구에 가면 디스크 검사라고 있어요? 없어요? 여긴 또 없죠? 여기는 없잖아요. 이거는 내 컴퓨터에 가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있잖아요. 그럼 C에 오류가 났는지 D 오류가 났는지 메시지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속성 가면 여기에서 도구에 오류 검사가 있어요. 메모를 해드릴게요. 시작을 눌러서 내 컴퓨터에 가서 실행을 하면 뭐 C 드라이브 혹은 D 드라이브에 가서 바로 가게 메뉴,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다는 거죠. 그렇죠? 가서 속성, 그리고 속성에 가시면 도구라는 탭, 도구라는 탭에 가셔서 검사하시면 돼요. 여기 가서 지금 검사. 근데 지금은 하지 마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애를 시작 누르면 시간만 잡아먹으니까.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얘까지 체크하셔야 돼. 요거까지. 근데 지금 이거 하면은 다음 시간에 여기 오시는 분이 죽어나요.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누르잖아요. 그럼 지금은 작동 중에 있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작업을 못 하거든요. 껐다가 키면 해드릴게요 라고 예약을 걸어요. 그럼 이제 제가 강의실에 컴퓨터를 끄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오전 선생님이 오셔서 컴퓨터를 키잖아요. 그럼 그때 예약된 명령이 작동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검사만 하는 거는 이거 다 검사만 하는 거는 금방 끝나요. 한 10분, 20분이면 끝날 수 있는데 이 둘 다 체크해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4시간, 5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이틀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껐다가 켰어. 그럼 다시 그거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안 넘어가요. 컴퓨터 안 나와요. 바탕화면이.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 디스크 검사라고 하는 거를, 오류 검사라는 걸, 이거를 이제 배울 때 검사를 했더니 예약을 한대. 그럼 뭐 다음에 하겠지라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컴퓨터를 끄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그 다음 선생님이 수업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 컴퓨터도 난리가 난 거야. 취소가 안 돼, 이거는? 그 취소가 안 돼. 한번 예약을 걸어 놓으면은 취소를 못 해. 그게 끝나야만이 예약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쇼가 없어. 이건 무조건 예약 걸어 놓으면 전 작동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도 컴퓨터를 키니까 검사가 나오잖아요. 검사하고 나서 그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리니까 그날 수업을 못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맞다. 뒤늦게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저녁에 걸었는데 아침에. 예, 기능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평상시 할 필요 없어요. 여기도 조각모음 실행이 있습니다. 여기도 디스크 정리가 다 있어요. 내 컴퓨터에 와보면 다 있어요. 여기서도 디스크 정리할 수도 있고, 아까 시작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 시스템 도구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다 있어요. 조각모음 실행도 있고 다 있으니까 여기서 하셔도 되고. 그렇게 됐을 때 하는 거지, 문제가 발생할 때는 하는 거지, 평상시에는 하나 메모해 드려야지. 평상시에는 절대로 하지 말자. 연습도 하지 말자. 비상사태 때 하는 거예요. 비상사태 때. 그렇게만 하시면 관리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비싸죠? 비싸요. 1테라짜리 50만원. 아까 외장하드 같은 경우에 2테라가 10만원 밖에 안 하는데 이건 1테라가 50만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SSD 중 M2라고 하는 M2라는 방식의 SSD 중에서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가장 비싸요. 그리고 얘가 가장 빨라요. 일반 일반 이런 장치보다 몇 배 빠르냐면은 6배 정도 빨라요. 5, 6배.
SSD가요 하드 디스크보다 3, 4배 빨라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이 컴퓨터에다 꽂으면 우리는 이건 꽂을 데가 없어서 못 꽂지만은 새로운 컴퓨터에다 얘를 꽂으면은 하드 디스크로 윈도우 작동되는 것보다 무려 한 15배 내지 20배 이상 빠를 수 있어요. 이거를 쓰면. 그러니까 비싸요. 삼성 거 이게. 가장 좋은 거죠. 이제 제가 컴퓨터를 새로 조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조금 이제 용돈 모아가지고 이거로 하려 그래요. 그럼 이제 전원을 딱 켜면 틱 하고 바로 윈도우가 나오는 거예요. 되게 빨리. 그래서 컴퓨터를 켜면 1초 만에 부팅이 돼. 1초 만에. 대신 돈이 웬수지 뭐. 이런 것도 빨라요. 이것도 빨라요. 우리 강의실이 저쪽 강의실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삼성 거는 아닌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켜니까 되게 빨라.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는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까 그 구글에 들어가서 내 핸드폰의 위치 받는 거 이런 것도 하셔야 되고, 그건 이제 평상시에 하실 필요 없죠. 대신에 댁에 가셔서 연습 차원에서 한번 몇 번 해보세요. 그래야 안 잊어버리지. 그리고 이제 스티커 메모나 캡처 도구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것도 알아야, 내가 직접 안 하더라도 용어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야 니네 집 컴퓨터에 하드가 몇 개니? 그러면 몰라?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는 하드가 하나인데 파티션 2개로 나눠 쓰고 있어. 그래봐. 그러면 되게 잘한다 저 사람은 전문가야 이렇게 얘기했지. 니네 집 하드 몇 기가니? 그랬더니 우리 삼성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삼성 거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